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진이 심장을 꺼내서 기어이 저 녀석 가슴에 넣겠다는 거야? 내 아들 심장을 도려내서 이지혁한테 주겠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차가운 병원 복도,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던 정막은 고성희의 처절한 비명으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남편 박진석의 바짓단을 부여잡고 절규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에서는 더 이상 흐를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 했으나 목소리만큼은 짐승의 단말마처럼 복도를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수술실 위에는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은 마치 고성희의 죄악을 심판하려는 듯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의 다리에 매달려 오열하는 아내 고성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아함과 기품의 대명사였던 재단 이사장 고성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헝클어졌고 최고급 명품 정장은 바닥에 먼지와 눈물로 얼룩져 흉물스럽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러나 그 내면에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를 억누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할 짓? 당신 입에서 감히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이 지은호한테 한 짓은 사람이 할 짓이었고 제 자식 간을 빼내려 했던 건 사람이 할 짓이었어.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수술실 앞의 공기를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뜨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는 바짓단을 잡은 고성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고성희는 힘없이 뒤로 넘어지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병원 복도의 냉기가 그녀의 척추를 타고 심장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앞의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우진이 뇌사라니. 그리고 그 심장을 자신이 버린 딸 지은호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남자 이지혁에게 이식한다니. 이것은 신이 내린 형벌이라기엔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처사였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저 수술만은 멈춰줘. 우진이 아직 따뜻해. 내가 만져봤어. 심장이 뛰고 있다고. 뇌사라니, 그건 우진이야. 분명히 다시 깨어날 수 있어. 제발 저 의사들 좀 멈춰줘요. 당신 회장이잖아. 시키면 다 하잖아. 고성희는 다시 박진석의 앞으로 기어가며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바닥을 긁으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고성희와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의 애정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경멸과 혐오,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혼탁한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류 한 장을 꺼내 고성희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부산 동우종합병원에서 발급한 한우진의 뇌사 판정서와 장기 기증 동의서였습니다. 이미 늦었어. 메스는 들어갔고 한우진의 심장은 곧 이지혁의 몸속에서 뛰게 될 거야. 당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아꼈던 아들의 심장이 당신이 쓰레기처럼 버리고 이용만 해먹었던 딸의 행복을 위해 쓰이는 거지.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이 어디 있겠어? 박진석의 잔인한 선고에 고성희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아, 아니야. 아니라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쌍둥이를 낳고 딸을 고아원 앞에 버리던 그 비오는 날의 차가운 공기, 아들 한우진만을 품에 안고 박진석과 재혼하며 짓던 그 안도감 섞인 미소, 그리고 강경화에 걸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성인이 된 딸 지은호를 찾아내 거짓된 모성애를 연기하며
기어이 간 이식을 받아냈던 그 뻔뻔하고 추악했던 날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고성이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박진석은 병원 복도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밤하늘을 응시했습니다. 사실 그의 심장 또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성이라는 여자가 저지른 기만과 악행은 단순히 이혼으로 끝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았고 가장 신성해야 할 모성조차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박진석은 이 모든 비극을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수술실 문이 열리고 녹색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고성이는 짐승처럼 튀어올라 간호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간호사의 팔을 부서질 듯 움켜쥐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우진이, 우리 아들 괜찮은 거죠? 수술 안 한 거죠? 네.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요.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광기에 휩싸인 고성이를 바라보다가 벽에 기대선 박진석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진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신호에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진정하십시오. 적출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기증자의 심장이 적출되어 옆 수술방의 이 지역 환자에게 이식될 예정입니다. 안 돼. 우진아. 고성이는 그대로 실신하듯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화려했던 재벌가 사모님의 위엄은 바닥에 떨어진 낙엽보다 못했습니다. 박진석은 미동도 하지 않고 쓰러진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박진석의 곁에 섰습니다. 회장님, 이 사장님을 댁으로 모실까요? 상태가 심각해 보이십니다. 아니, 놔두게. 제 아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이 차가운 바닥에서 끝까지 듣게 해. 그게 이 여자가 치러야 할 죗값의 시작이니까. 박진석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다시 수술실의 붉은 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잔혹한 연극은 이제 막 1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박진석이 이 모든 잔혹한 복수를 설계하게 된 것은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박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사립탐정이 건넨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한우진 친자 확인서, 지은호 입양 기록, 재단 자금 횡령 내역. 낱장마다 박혀있는 진실들은 박진석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단순히 아내 고성이가 과거에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 딸은 버리고 아들만 선택했다는 비정함, 그리고 10수년이 지난 후 아들이 아프자 버렸던 딸을 찾아내 간을 이식받게 만든 그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성 때문이었습니다. 고성이, 당신이 정말 이런 여자였어? 내 앞에서 보여준 그 눈물들이 다 가짜였어? 박진석은 서재의 어둠 속에서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따뜻한 미소로 고아들을 돌보던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한우진이라는 아들을 지키고 박진석의 재력과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교한 가면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절반이 사기극의 조연으로 소비되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고성이를 내쫓고 세상에 그녀의 추악함을 까발리고 싶었지만 박진석은 멈췄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준 고통, 한우진을 위해 다른 자식의 생명까지 착취하려 했던 그 끔찍한 모성애를 가장한 이기심. 그것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식을 위해 자식을 희생시킨 당신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겠어. 박진석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평소 친분이 있던 그러나 약점이 많은 병원 원장을 호출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난 병 원장은 박진석이 내민 증거 자료들 앞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성희와 공모하여 지은호의 건강검진 결과를 조작하고 억지로 간 이식 수술을 진행하게 했던 불법 의료 행위의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병원장은 박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박진석은 위스키 잔을 흔들며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한우진이 뇌사 상태라는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그리고 서류상으로 장기 기증 절차를 완벽하게 꾸며. 네. 멀쩡한 사람을 뇌사자로 만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범죄입니다, 회장님. 이미 당신은 범죄자야. 선택은 하나뿐이야. 감옥에 가거나 내 공범이 되거나. 어차피 서류상의 죽음일 뿐이네. 한우진은 내가 안전한 곳으로 빼돌릴 거니까. 당신은 그저 의학적 소견과 사망 진단, 그리고 이식 수술 기록만 완벽하게 조작하면 돼. 이지혁 대표에게 이식될 심장은 교통사고 뇌사자의 것으로 대체한다. 하지만 고성희, 그 여자는 그 심장이 자기 아들 한우진의 것이라고 믿어야 해. 뼛속까지 처절하게 믿어야 한단 말일세. 박진석의 계획은 치밀하고 완벽했습니다. 병원장은 자신의 의사 면허와 병원의 존폐가 걸린 문제 앞에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사기극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병원 복도. 수술이 시작된 지 5시간이 지났습니다. 고성희는 여전히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의 가족들이 로비 한편에서 초조하게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지혁 선배 살려주세요. 하느님 제발요. 고성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세게 깨물었습니다. 내 아들 심장이야.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살려면 내 아들이 죽어야 한다고. 그 심장은 내 우진이 거야.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은호에게 저지른 죄가 족쇄가 되어 그녀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딸을 버리고 다시 찾아와 속이고 간까지 빼앗았던 자신의 죄. 그 업보가 부메랑이 되어 아들 한우진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꿈이야. 깨어나야 해, 고성희. 제발 깨어나. 고성희는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나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이지혁 환자의 새 심장이 아주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기증자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의 가족들이 환호하며 서로를 얼싸안는 그 행복한 풍경 속에서 고성희는 철저하게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도 그리고 그녀의 믿음 속에서도 한우진은 죽었고 그 심장은 자신이 버린 딸의 연인에게로 갔습니다. 고성희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녀는 좀비처럼 병원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고성희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어둠 속에 갇혀 지냈습니다. 박진석은 그런 그녀를 방치했습니다. 간혹 서재에서 들려오는 박진석의 통화 소리는 그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장례 절차는 조용히 진행해. 유골은 바다에 뿌렸다고 해. 흔적도 남기지 말고. 고성희는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서재에 앉아있는 박진석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힘없는 주먹이 박진석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유골을 뿌려? 내 새끼 장례도 못 치르게 해? 마지막 가는 길도 못 보게 하냐고. 당신은 인간이 아닌 악마야. 어떻게 아비라는 사람이 그래? 박진석은 고성희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강력한 힘으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악마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멀쩡한 딸을 고아원에 버리고 그 딸의 간을 탐냈던 당신이 악마가 아니면 누가 악마겠어? 나는 그저 당신이 만든 지옥을 완성해줬을 뿐이야. 당신 아들, 당신 욕심이 죽인 거야. 박진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고성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재산도 명예도 모든 것이 그녀의 탐욕과 거짓말이 만든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지역은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매일 병실을 지키며 그를 간호했습니다. 고성희는 몰래 병원을 찾아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지역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듣는 지은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고성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쿵, 쿵, 쿵. 저 심장 소리가 자신의 귀에는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우진이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죄책감과 상실감, 그리고 딸에 대한 원망과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고성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껍데기만 남은 유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췌한 모습으로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퀭한 눈은 생기를 잃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아.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어. 박진석은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와 함께 낯선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고성희는 힘없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려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혼 서류 말고 그 옆에 있는 거. 먼저 열어봐. 고성희는 의아한 눈빛으로 박진석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급된 진료 기록지였습니다. 날짜는 바로 어제. 환자 이름은 한우진. 이게 뭐예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글자를 읽는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날짜를 봐. 어제야. 진료 내용, 혈압, 맥박, 체온. 모두 정상. 아주 건강해. 우진이가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었어요? 고성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등을 돌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래. 한우진은 살아있어. 뇌사 판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꾸민 연극이었어. 이 지역이 이식받은 심장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무연고자의 심장이고 당신만 속으면 되는 일이었으니까. 아. 고성희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손에 쥔 진료 기록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안도감.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벅찬 안도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무서운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박진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자식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지옥을 겪었는지 알아? 숨도 못 쉬고 잠도 못 자고 차라리 죽고 싶었다고. 당신이 사람이면 어떻게 이래?
고성이는 박진석을 향해 소리치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그녀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채며 제압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돈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서늘한 냉소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옥? 그게 지옥이었나? 당신이 느낀 그 지옥, 지은호는 평생을 겪었어.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외로움에 떨며 부모를 그리워했던 시간들. 그리고 기껏 나타난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간을 빼앗기 위해 접근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절망. 당신이 겪은 일주일은 지은호가 겪은 수십 년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뻔뻔하게 어디서 지옥을 논해? 박진석의 일갈에 고성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분노가 박진석의 서슬 퍼런 눈빛 앞에서 사그라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딱 하나를 가르쳐주고 싶었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리고 거짓과 기만으로 쌓은 탑이 무너질 때 얼마나 비참한지. 어때, 이제 좀 알겠나?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 고성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 비로소 지은호의 고통을, 그리고 박진석이 느꼈을 배신감을 뼛속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오만과 탐욕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리가 풀린 고성이는 바닥을 기어가 박진석의 구두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내가 죽일년이에요. 그러니까 우진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한 번만 보게 해줘요. 제발.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줘요. 우진이는 부산에 있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 내가 왜 이런 연극을 했는지, 당신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우진이가 알아요? 그래. 그리고 우진이가 전해달라는 말이 있더군. 박진석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죗값을 다 치르고 누나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 때까지 저를 찾지 마세요. 부끄러운 어머니를 둔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이게 한우진의 마지막 말이야. 고성이는 멍하니 박진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세상 전부였던 아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고성이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위자료는 없어. 재단 횡령건은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했으니까 조만간 소환장이 날아올 거야. 감옥에 가든 길거리에 나앉든 이제 당신 인생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박진석은 냉정하게 말하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쾅! 그 소리는 고성이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홀로 남겨진 서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초라한 등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병원 정원 벤치에 지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휠체어를 탄 이지혁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을 한 고성희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재단 이사장도 고상한 사모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죄 많은 한 늙은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차마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무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은호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살아줘서 고마워. 바람이 불어와 고성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고 쓸쓸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 위로 마른 낙엽들이 뒹굴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했던 날들이 지나가고 남은 쓸쓸한 흔적과도 같았습니다. 박진석의 잔혹한 복수극은 끝났지만 그 상처와 깨달음은 영원히 그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악행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인과응보의 법칙,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고성희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진정한 모성애와 인간의 욕망, 그리고 인과응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강렬한 이야기였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잔혹하지만 통쾌한 복수,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참회하는 고성희의 뒤늦은 후회.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 편의 대서사시를 완성했습니다. 오늘의 드라마 재구성,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